국회 윤리자문위가 7번의 논의 끝에 코인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명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김 의원의 정치 생명이 벼랑 끝에 매달렸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호 해체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여야의 공방 거세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회 윤리자문위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단은 두 분께서는 제명까지 예상을 하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상은 했어요. 권고도 제명이고 아마 징계 소위를 거쳐서 윤리특위의 이제 전체 회의, 예. 그다음 본회의,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최종 의결을 거치잖아요. 네. 근데 아마 윤리특위의 본회의까지는 제명안이 계속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본회의 상정 자체도 제명안이 상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명안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제명으로 의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명으로 의결되지 않게 되면 일반적인 징계 양정의 경우에는 그게 징계 아닌 게 부결되는 건데, 네. 제명안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30일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동의 절차를 거쳐서 쉽게 말하면 징계안이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가서도요. 그렇죠. 이전에 강용석 의원의 사례 그랬어요. 근데 제명안으로 올라갔는데 아마 출석 정지 30일인가요? 그렇게 변경됐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양상을 띌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 어떻게 먼저 보셨는지요? 사실 저는 제명까지 권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국민 정서상 사실은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윤리자문위원회에 논의되는 과정을 보면 네.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네. 소명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어떤 나오는 내용들이 없어서 네. 그 윤리특별위원회 제출한 안에 의한 징계 사유가 어느 정도 이제 인정되는 게 좀 나와야 최고 징계안 제명까지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직 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바가 없어서 제명 권고를 할 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반대로 거기서 이제 조사 협조를 좀 부실했다. 자료 제출을 안 해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첫 예.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비판받고 징계 사유가 되는 게 상임이나 국회 본회의 기간 중에 거래를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본인 소명에서는 이제 두세 차례 소액 거래라는 부분을 밝혀왔는데 네. 적어도 윤리자문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래 횟수도 훨씬 많았고 네. 금액도 이제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문위원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 정도에 비추어서 이제 성실하게 소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김남국 의원의 태도, 심사자문위원회 소명하는 태도나 자료 제출에 대한 비협조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비위 사유가 제명에 해당되지는 않을지라도 주요하게 국민적 정서나 이런 부분을 고려했고 본인의 태도를 고려했을 때 이 사안은 제명을 권고해도 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윤리자문위원장의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 소명이 다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이게 징계 사유를 전제로 해서 그 징계 사유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 김남국 의원 측에서 이것을 잘 밝히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코인 거래한 그 부분은 사실은 소명 여부가 상관없는 거죠. 그건 밝혀지는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 청렴 의무의 범위가 넓다라는 거죠. 우리가 소위 검찰에 수사하고 있는 부분도 청렴 의무 범위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소명해라라고 아마 요구를 했는데 그 소명과 관련된 자료 제출 등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소명이 다 안 됐다라고 본 것이고 소명이 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윤리자문위원회의 도입 취지 내지 경과를 봐야 될 것이 이 윤리자문위원회는 사실 민간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 도입 취지가 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징계에 관련돼서 제 식구 감싸기에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네.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온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셉니다. 그래서 박덕흠 윤미향 의원도 제명 권고안을 냈잖아요. 그랬죠. 따라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제명 권고안은 사실 세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기존의 윤리자문위원회 행태를 비춰볼 때. 예. 예,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거래만 상임위 기간에만 최소 200회를 했다. 뭐 99억 원 정도가 현금 가능한 코인 보유했다. 뭐 이런 논란들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이 자문위의 권고를 참고해서 이제 의원들 뭐 표결도 붙여질 거도 그 남은 과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 권고 그대로 제명까지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당내 상황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체적으로는 뭐 좀 과한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예상한 분위기도 또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이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제 향후에 이 제명 결의안이 윤리특위를 그대로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지는 사실은 김남국 의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뭐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안 자체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말씀한 이해충돌이라든가 또 자본시장법의 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만 이 코인 거래에서 내부 거래를 이용했다거나 아니면 뇌물에 해당하는 어떤 특별한 수익을 받았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불법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제 비례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소명 정도를 가지고 윤리 그 자문위원회가 판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봐요. 이제 적어도 이제 제명 공고가 온 이상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아마 그 김남국 위원회 출석해서 신문을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문위원회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도 사실은 뭐 존중해야 된다는 법원칙이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거나 소명 정도가 자문위원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윤리특위도 뭐 그대로 의결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고요. 예. 결국에 이제 본회의 표결이 가장 중요할 텐데 예. 뭐 일종의 어떤 의원들 사이에 인간적 동정론이라는 건 현재도 존재합니다만 이 사안 자체에 제명 결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에 당이나 뭐 국회의원들 개인적으로 정치적 파장을 고려 안 할 수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윤리특별위원회 또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김남국 의원의 태도로는 네.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좀 더 성실히, 좀 더 겸허한 자세로 사안에 대해서 밝혀서 그런 내용들이 제명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설득이 되지 않는 한은 뭐 이 부결될 정도의 동정론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이후에 어떤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또는 뭐 일각에서 제기되는 뭐 자진 사퇴 가능성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격 뭐 저희 네이밍이 좀 그렇지만 반격 차원에서 김남국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진 사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만약에 고려한다 그러면 네. 그 해당 지역구가 국회의원 선거가 획정이 안 됐지만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본인은 어차피 이거 지금 무소속이지만 네. 야성 후보로다가는 출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본인이 자진 사퇴한 이후에 합구가 되는 그 단원구가 합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본인이 승부를 던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끌려가는 계속 윤리특위 그 참석해서 어떤 진술을 하고 또 검찰 수사받고 이렇게 끌려가는 행보를 해서는 아마 정치적 행로가 밝진 않을 것 같고 공격적인 행보가 차라리 낫겠다. 그 공격적인 행보는 사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뭐 검찰서 제외하고 본인한테 주어진 모든 비판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명이 다 안 됐다는 부분은 본인이 자료 제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고 나서 소명 여부는 그거는 뭐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윤리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할 소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소명을 위한 노력 자체,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그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인 거래 내역, 보유 현황 등을 다 제출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아마 자문위원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성의 없다라고 판단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과 달리 좀 적극적인 소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태도로 볼 때는 사실은 지금 국회 징계 단계에서 징계 결과를 바꿀 만한 상당한 소명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협의 제기가 되고 있었고 이제 그 중에 상당수가 징계 사유로 제출은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 이제 불법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 확인된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네. 실제 상당 부분의 어떤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게는 상임위 거래,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적절했는지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인데요. 이제 적어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뭐 부족하지만 사과는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남은 기간의 소명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제 권고한 제명 권고에 어떤 근거가 되는 사유가 어느 정도로 이제 구체적으로 윤리특위에 제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해 충돌이라든가 실제 어떤 현행 법률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 부족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으면 윤리특위나 본회의에서 제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은 뭐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가는 과정에서도 이제 저도 그렇게 예상했처럼 본인도 설마 이 정도 사안 물론 비판을 받는 것도 뭐 마땅하고 본인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 정도 사안으로 설마 제명까지 갈 것이냐라는 아마 이제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지금은 좀 국면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것이 제명 여부의 결과에도 마찬가지고요. 향후 정치 행보를 어디까지 고민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까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정치 삶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끝낼 것이냐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네. 뭐 적극적인 소명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근데 할 제가 하나만 더 예, 말씀하십시오. 뭐 다른 어떤 사유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 의정 활동 중에 100여 차례, 특히 상임위 활동 중에 100여 차례 코인 거래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거의 영리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제명이 갖는 여러 가지 불명예를 떠나서 국회의원직은 안 맞는 분이에요. 그러면 자진 사퇴를 통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영리행위나 겸직금지 같은 경우에는 출석 정지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차라리 90일을 난 하겠다라고 이걸 내려주십시오라고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합당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저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국회의원 기준을 국민들이 보는 기준이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 불신을 초래하는 또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자문위 결과가 나왔고 김남국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등 저희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윤리위에서는 벌어진 해당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징계 착수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통해서 뭐 비판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라는 이제 평가에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볼 때 이제 징계 개시 결정이 됐다는 것은 징계를 한다는 겁니다. 네. 징계 양정이 문제인데 아마도 저 정도면 기존의 김성원 의원 수해 발언과 관련돼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그것을 견줘보면 당원권 정지 정도의 징계 양정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계에 착수한다라는 결정이 나오고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본인으로서는 여전히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입장은 뭐 사과 입장을 표하고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시지만 그분의 스타일상 여전히 다소 과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처음에 이 수혜준 골프 발언이 나왔을 때 언론에 또는 일반적으로 대하는 어떤 입장 태도를 보면 이게 며칠 사이에 정말 어떤 진정으로 이 사안에 대한 인식이나 이게 바뀌어서 지금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다만 이게 실제 징계로 갈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향후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도 특별한 어떤 징계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사례에서는 예를 들면 뭐 김진태 지사의 문제도 그 산불 때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번 수해 때도 당장 김영환 충북지사의 뭐 행태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홍준표 지사만 찍어서 특정해서 지금 징계 절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본인을 겨냥한 어떤 징계라는 부분, 특별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특별히 뭐 김기현 대표와의 악연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이 좀 됐다고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왜 네. 상임고문 해촉 문제도 있었고요. 향후 대구 정치에 대해서 지금 대구 지역
아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말은 못하고 상당히 지도부의 어떤 홍준표 대표에 관련된 어떤 입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홍준표 대표의 어떤 개인적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의 어떤 역관계,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홍준표 지사는 징계 절차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에는 더 징계 양적에서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향후에 징계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네. 이제 본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또 확고한 세력도 있고 뭐 대구든 아니면 전체 국민적인 어떤 여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현재의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기현 변호사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뭐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 간에 그동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예. 뭐 정광 목사 관련돼서도 설전이 있었고 상행고문 해촉 관련돼서도 뭐 설전이 있었고 한데 어쨌든 이번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은 당대표가 당무감사위에 지시해서 그 당무감사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시된 게 아니고요. 그 윤리위원장의 직권 개시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그런 거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정의 결과를 보면 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죠. 징계 절차 개시는 불가피해 보여요. 제가 볼 때. 예. 그리고 일단 홍준표 시장께서 골프를 친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 내용 자체가 더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김진표 도지사와의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그것은 뭐 윤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건 당무감사가 이미 있었고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고 윤리위의 회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이것을 다른 비슷한 유형과 비교해가지고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윤리위원회 구성원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윤리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겸허에 수용한다. 아까 좀 어려운 한자 쓰셨던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 기억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복잡하게 만들 것이 아니고 기왕 사과하셨기 때문에 그 사과 기조를 견지하시는 것이 예. 저는 당을 위해서 또는 홍준표 시장 본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과하지욕이라고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라는 뜻을 이제 어제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예, 이렇게 SNS에 글도 올렸고 사과도 했고 그리고 윤리위에 사과문을 보냈는데 뭐 시각에 따라 해석에 따라서 좀 홍준표 시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다양하게 생각이 되는데 징계 수위는 일단 26일에 결정되는데 당사자 소명을 들을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좀 어떻게 나올까요? 당사자가 나와서 뭐 A4 용지 몇 장을 이미 제출했다고 하십니다. 예. 언론 통해서 보니까 당사자가 나와서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 그 청문 절차에 본인이 출석을 할지 대리인을 내보낼지 아예 출석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출석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모양새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본인이 만약에 이 징계에 대해서 다투겠다라고 하면 출석 안 하겠죠. 그런데 다투지 않고 법적 다툼을 얘기합니다. 다투지 않고 이 징계 상황을 어떻게든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면 나오실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일각의 시각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여러 가지 김기현 대표와의 그런 에피소드가 이번에 징계 절차 개시 내지 양정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적고요. 오히려 그런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양정에 반영되는 것들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당을 위해서 또는 홍준표 시장을 위해서도 이 징계 절차가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것이 좋다. 근데 그 부드러움이라는 것이 이상한 변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에서도 이상한 또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위에서 징계가 결정되는 것이 네. 부드럽게 이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위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뭐 제명이나 탈당 권유까지 뭐 중징계 가능성까지도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제기된 징계 사유만으로 그런 중징계까지 인정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뭐 수혜준 골프 이 국민의힘 윤리 규칙에 있더라고요. 수혜준 골프에서 품위를 훼손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윤리 규칙 그 24조인가요? 그 일반적으로 당에 해를 끼치는 어떤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인데요. 이번에 수혜중 상황에 대해서 그 수혜중 골프 친 것 그거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절성 요거에 국한한다면 이 부분에 국한한다면 징계 사유를 중징계까지 가는 건 어려울 텐데 뭐 실제 이제 징계 그 개시에 기재된 징계 사유가 과거 발언까지 연결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외에 다른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개입시킨다고 하면 과거에 이제 뭐 이준석 대표나 여러 가지 국민의힘 그 윤리 그 특위
징계 결과라는 게 통상 예측하는 것보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의중, 물론 독립기구로서 독립적 심사를 한다고는 예, 하지만 맞습니다. 예. 하지만 지도부의 의중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향후 정치까지 고려한다면 지금 단순하게 징계 사유로 제기된 그것만을 가지고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약간 이제 추정이 좀 들어가신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결과를 보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일부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번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 부분이 사실은 이전에 2018년도에 보 해체 결정, 해체를 위한 어떤 행보를 시작할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 당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사실 수질은 악화된 게 아니다. 보 설치에 따라서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어떤 평가서죠. 네.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보 해체 결정을 만약에 하려면 그 주무와 부서가 국토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네. 보 설치했던 부서가 국토부인데 보 해체는 환경부에 맡기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평가위원회를 환경부 산하에 뒀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부, 국토부 합동으로 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떤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국토부가 분명히 해당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에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시켰다. 예,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조사평가위원회가 보 해체 결정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이것은 늘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위원회 정치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내지 위정자들은 책임을 안 지고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합니다. 그 일환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했더니 그러면 위원회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 선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약간의 간섭이 있었다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4대강을 찬성하는 뭐 단체나 이런 인원들은 다 배제하는 실제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실제적인 조치 이면에 권력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어떤 그 개연성 있는 여러 가지 네. 정황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평가를 통해서 뭘 결정할 때 저희가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를 설치했을 때의 그 수질과 보를 해체했을 때 수질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를 따져야 되는 것인데 보를 설치하기 이전의 수질과 그것도 5km 떨어진 곳의 수질을 갖다가 비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경제성을 따질 때 주관적 어떤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컨대 보를 해체해가지고 물이 깨끗해졌을 때 당신은 여기 얼마에 투자를 할 것인가. 예컨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63%가 그런 주관적 평가 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을 통해서 이게 비용보다는 편익이 높다. 보 해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따져볼 것이 그 세정보 같은 경우 이해찬 대표도 반대했어요.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유보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도 볼 때 수질 개선 효과가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를 해체했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적으로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시민단체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이 부분도요. 환경단체가 보 설치 여부, 해체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종합적 분석을 통해서 이게 뭐 홍수에 영향을 주는지 그다음에 뭐 소수력 발전에 영향을 주는지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지 여러 가지 모든 걸 따져가지고 부처가 다 따져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환경단체에 그냥 일임했다는 거고 두 번째 소득주도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어떤 특정 시민단체가 거의 주도해서 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념이에요. 이것도 뭐 에너지 전환 포럼인가 여기서 주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인사들이. 네. 이런 식으로 국가의 모든 전 범부처가 합쳐서 검토해 본 뒤에 나라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념적으로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 결정을 해왔다. 국익에 네, 네. 해가 되는 거죠. 예.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시점과 시기, 이분이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2021년 3월에 제기된 공익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보고서는 어느 시점에서 공개가 될 수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이미 이 감사와 관련해서 2022년 6월에 감사 마감회의가 진행됐었습니다. 1년 동안 감사원에 쌓아두고 있었던 사안인데 지금 이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부 측에서 4대강 사업 보 해체가 수해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나왔다는 것. 첫 번째,
수해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4대강 보호 해체 문제를 끌어들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에 그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복원이나 복구에 대한 어떤 정서적, 감정적 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권이 바뀐 이후에 4대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 감사 자체만을 보면 22년 6월 내지는 7월경에 감사위원회 통해서 감사 보고서 나왔어야 되는데 정권이 바뀐 이후에 1년 동안 이게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수해가 발생하니까 수해 발생 원인으로 4대강 보해체 문제를 끌어들이고 4대강 사업위원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위법부당하고 감사하고 수사하고 현 정부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동일한 패턴의 지금 문제가 이번에도 이제 제기됐다는 겁니다. 물론 내용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이제 그 감사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과연 2021년에 시작돼서 22년에 감사 마감회의까지 진행된 어떤 사안에서 제대로 검토된 내용이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됐겠느냐. 정권 바뀐 후에 1년 동안 4대강 보호 해체 문제에 전 정권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가 이후에 어떻게 변경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관련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을 따져 물어야 될 텐데 적어도 현 시점에서 이 감사 보고서를 갑자기 공개하고 그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수해와 연결시키는 이런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감사라는 부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더 하면 이제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팩트들만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감사원에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어떤 용역 보고서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랬더니 환경부에서 그것과 7개월 후에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환경부 보고서는 또 이게 수질이 악화됐다고 보고를 냅니다. 근데 살펴봤더니 그런 거예요. 100곳에서 감사원은 100곳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환경부는 그래서 적은 곳에서 채수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평가 방법을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통계 방법 바꾸듯이 평가 방법 바꿔서 어떻게든 밀어붙여요. 이것이 왜 그러냐 문재인 대통령의 재자연화가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 시행되다가 14개월 정도 재자연화를 해보니까 이게 수질 개선 효과가 없더라고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밀어붙여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자연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 자체는 국민적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해보니까 수질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해 위험이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소수력 발전이 이게 문제가 생긴다. 그럼 국가 정책을 위정하시는 분들은 이걸 바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라에 도움되게. 근데 그게 아니고 통계 수치나 아니면 예컨대 평가 방법을 바꿔가지고 이걸 다시 밀어붙인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수해에 대한 원인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해 책임 현 정부에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 상태를 점검해 봤을 때 이것이 수해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수해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기초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 감사의 결과를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감사 결과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도 4대강에 대한 이 감사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홍수 피해 예방 효과는 없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감사원에서 두 차례나 공이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적어도 이번 감사 결과 여부를 떠나서 4대강을 통해서 수해 예방 효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 때문에 수해 책임 원인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를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과거의 감사원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더라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상식적으로 저희가 큰 댐이 있고 이 보라는 게 작은 댐이잖아요. 이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작은 댐을 통해서 물을 어느 정도 적절한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큰 댐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이게 홍수에 큰 예방 효과는 없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준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강바닥을 좀 다듬고 하게 되면 그럼 기본적으로 물론 과학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용역 조석을 평가했겠지만 저는 제 상식으로 보면 댐은 분명히 수해 조절 능력이 있는데 작은 댐은 왜 없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 국방부가 작성한 이 사드와 관련된 보고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두 분의 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내용은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내용의 보고 문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왜 공개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이제 논쟁입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죠. 이게 보고를 안 한 이유는 이것이 무의미한 정보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사드 전자파로 인해서 뭐 참여가 어떻게 되고 국민들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사드 도입을 반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식 배치도 반대했던 것이고 그 주민들이 사드의 전자파 때문에 주민 뭐 평가위원회 구성 못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사드 배치가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 오셨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그 정보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보 공개가 몰고 올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라는 것은 사드 정식 배치겠죠. 그 사드 정식 배치를 하게 되면 중국이 거기에 반발할 것이고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약속했다고 일컬어지는 3불 1한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또 정쟁화될 것이고 결국 뭐냐면 이것은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해서 외교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교 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익입니다. 국가의 안보고 그런데 국가의 안보에 당장의 안보에 필요한 저 무기를 갖다가 이게 사드라는 게 패트리어트하고 공동 방어망을 형성하는 겁니다. 고고도기 때문에. 네. 그러면 북한이 언제 쏠지 모를 미사일 등을 지금 방어해야 되는데 이 지금 방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배치를 미룬다. 글쎄 그런 결정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규현 변호사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그 사드는 임시 배치돼 있고요.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정식 배치, 실제 부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 부지 면적이 확대되기 때문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환경영향평가법상 필수적으로 타게 돼 있는 이 위원회 협의회 구성이 지연이 됐던 것이고 거기에 그 주민대표 참석 문제가 그 단체들의 반대로 계속 지연됐던 겁니다. 그 앞서서는 미군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또 2년 정도 늦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이 절차적인 문제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일부러 이걸 지체하거나 지연하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2017년 5월에 그 전자파 영향 미미는 국회에 보고됐고요. 다 공개돼 있습니다. 2018년, 19년, 21년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환경 영향 평가가 결과가 나오면 어떤 절차적인 문제지 이걸 일부러 숨기거나 할 이유가 없고 이미 배치된 그 사드 기지에 추가적으로 이 정식 배치하는 절차만 제대로 이행했으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과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정부가 바뀐 후에 주민 대표 이제 누군지 아직도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주민 대표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그래서 이제 환경영향 평가가 지금 나오게 된 거지 어떤 전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걸 숨기고 지연시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5년 동안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국방부 문건이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어쨌든 협의회 구성은 늦춘 건 분명해요. 제가 볼 때. 그 늦춘 것이 이제 대통령의 어떤 중국과 외교적 문제 때문에 고위급 교류 내지 대통령의 방중 이런 것들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사실관계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늦춘 건 맞고요. 국방부가 오히려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것이 청와대로부터 약간의 제지당하는 느낌의 보고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3불 1안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기존의 약속. 그러면 이것이 약속하지 않았다. 우리의 의사표명이다라고 강경화 장관이 나와서 한 얘기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 용어에 익숙한 강경화 장관께서는 그런 뉘앙스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판단이 나 이 중국과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괜찮아요. 거기다 평가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기초 사실관계를 달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국민적 판단을 좀 오도하려고 했다고 오해받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 안에 한국과 중국이 3불 합의를 했다라고 적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드와 관련돼서 중국이 여러 가지 사실상 경제적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중국 방문 관련해서 사드 관련 협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가 정상 간에 은밀하게 합의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국방부가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어떤 취지에서 기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중국이 어떤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강요하고 그거에 이 합의에 귀속이 돼서 한미 간에 협의된 내용을 지연한다거나 이거는 외교적으로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이 그 환경 영향 평가 의뢰한 것은 2019년도 2, 3월입니다.
그 뒤로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끝날 때까지도 전혀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이 안 됐어요. 따라서 미국이 제출 요구서를 늦게 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주제를 조금 바꿔봐서요. 이번에 침수 피해가 있었고 사실 충북 오송의 궁평이 지하차도에서 참사가 일어났었죠. 그때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그 참사 현장에 좀 늦게 방문했다라는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합동 분향소를 어제 찾았는데요. 거기서 내놓은 김 지사의 발언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0시 10분에 한 명의 심정지와 한 명의 실종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한두 명의 그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예, 사과를 했는데 여기서 거기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을 것 같다. 골든타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워낙 좀 희생자가 많았던 상황이고 보고도 늦게 받았고 도착은 아예 오후에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단 말이죠.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아서 직업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이유는 직업공무원이 갖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라는 취지인데 지금 장점도 어떻게 보면 살린 게 아니고 조금 단축시키고 장점을 살리지 못한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김영한 지사께서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점검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매뉴얼대로 가면 내가 거기 갔다 하더라도 할 게 없더라. 그 매뉴얼을 어떻게 고치겠다. 이런 과정에서 말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무슨 푸념하듯이 일반 국민이 한탄하듯이 하려고 저희가 뽑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존 매뉴얼대로 하면 저럴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뉴얼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신고 전화도 119, 112 이렇게 따로 할 게 아니고 인명 재산 피해 신고는 119로 통합한다든가 그다음에 현장에 도착한 그 누구라도 현행법 체포 일반 국민도 할 수 있거든요. 말단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라도 통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뭐 보고 체계를 거쳐 충북도가 도로관리 주체인이 누구 충주시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거기에 바로 도착한 사람이 그거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어떤 행정체계를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저런 말이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거는 진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죠. 네. 예, 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현 정부 인사들이 공통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이 방문에 대해서 수혜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서울에 갔어도 상을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영한 그 지사 얘기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제가 거기 가서도 바뀔 게 없다. 홍준표 지사가 골프 친 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분들의 책임과 권한에 맞게 행사되지 않으면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권한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인식도 잘못돼 있고 이게 단순하게 몇몇 개인들의 일탈적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 전체의 어떤 재해나 어떤 국민의 어떤 재난에 대비하는 그 준비 태도 이거에 이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단순하게 김영한 지사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당내의 어떤 징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 대비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다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 가지 더 할 게 현 네. 정부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현 정부의 재난 대응 매뉴얼은 전 정부에서 쭉 이어져 오던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에서 이걸 고치지 못한 것은 제가 볼 때 잘못했습니다. 네. 근데 현 정부에서 재난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뭔가 대대적으로 고쳐야 돼요. 이것은 지금 지휘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단층적이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까 말씀드린 데 119, 111 통합해가지고 재난 대응할 때는 한 전화번호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다음에 경찰의 경우에는 지금 재난 보조기관인데 이것을 재난 주체기관을 격상하거나 뭔가 매뉴얼 자체를 바꾸고 나서 그다음에 거기 공무원들이 따라서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 이후에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좀 초선 의원들을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했다. 그때 초선들이 생각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인터뷰 내용인데 이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인터뷰 들어봤는데요. 예. 취지 자체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인용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적절하게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었고요. 본인도 그 자리에서 바로 어느 정도 수정을 했는데 네. 어떤 문제 의식에는 좀 공감합니다만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사실 정치를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네. 정치 관련된 입장이나 발언하실 때 좀 신중을 하셔야 되고 특히 혁신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민주당이든 어쨌든 뭐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대도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서 말씀하셔야지 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쌓아서 그걸로 좋은 혁신안을 좀 제출하고 그렇게 될 때만이 뭐 당내 동의를 얻어서 네. 혁신안이 좀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좀 인터뷰를 좀 자주 하시는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요 최근의 행보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김문경 혁신위원장이 본인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컨대 원로들이 준 페이퍼를 갖다가 이거 공개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서 공개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공천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혁신을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려고 그러면 당내 불편부당하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혁신을 위한 혁신안을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못 거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소통 부재죠. 그래서 저는 누구를 비판할 것이 아니고 물론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행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조기현 변호사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